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려잡았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 상황에 맞춰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손실보상제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정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집값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세계 50개국 매장에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딴 세트 메뉴를 내놨습니다. 이 세트에는 한국 맥도날드가 개발한 소스가 쓰였는데 한류 열풍을 타고 고추장을 비롯한 K-소스들도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과 다른 지원 방식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통화당국으로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 극복의 속도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금리 정상화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상황, 우리가 발표되는 경제 지표 움직임, 경제 상황의 개선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이렇게 바랍니다. 이주열 총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총재는 영끌과 비투 등 위험 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금리 인상 필요성으로 짚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입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계 부채의 그런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좀 그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정상화와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먼저 통화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 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훨씬 우리로서는 여지가 훨씬 더 넓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한은이 오늘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예측치는 4%. 지난 2월 전망치인 3%에서 1%포인트 크게 오른 수준입니다. 이 같은 예측은 수출과 소비자 심리 지수, 취업자 수 증가폭 등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한은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정상화가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렸다며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보다는 당장의 경기 회복에 집중하자는 판단이 먼저 선행됐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한 발 나아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려는 어떤 시그널을 내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 회복 속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상 이 경기 회복 속도는 지금 이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4%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 예측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망치도 3%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인 2%대를 연초에 발표했던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크게 웃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주열 총재 역시 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시행했었던 담보 조건 확대나 신설 대출, 그리고 회사채 매입 등은 점차 줄여나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최근의 회복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이렇게 호평을 내놨습니다. 네, 이 회복 속도가 빠르다면 그만큼 금리 인상의 시기 역시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이 될 텐데 혹시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발언은 없었습니까?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을 서두르지도 그리고 실기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몇 번이고 경제 회복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빠르지만 코로나19 확산세나 백신 접종 속도 그리고 물가,
가계 부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떤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결국은 이 백신 접종 속도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대한 발언도 있었죠.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우리의 운신폭이 넓어진다. 이러한 점에 발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통화 긴축을 연준의 긴축 기조에 맞춰서 미뤘다가 따라가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요. 이 총재는 과거에도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바꿨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과 통화 정책을 매칭해서 1대1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점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 한쪽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한쪽에서는 이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노려서 이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이러한 점을 통해서 또 이제 가계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이런 경향을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만일에 인상하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은 물론 크겠지만 이런 증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 했을 때 나중에 그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총재는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즉 기준 금리를 올린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요즘 또 이 중앙은행 이슈 중에 화두가 되는 게 가상화폐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이 총재는 일단 암호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른바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이런 경향이 늘어나면 가계 손실 그리고 나아가서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까지도 이 부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건데요. 이 문제는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남겼습니다. 여기에 끝으로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에 대한 이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안전한 디지털 화폐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기술적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입 시기에 대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도입 결정이 정부에서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기업이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와 공유하는 활동을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산업계에서도 특히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제약 분야에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약업계에서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은 물론 의료기관이나 정부와도 힘을 합쳐 10년 이상씩 걸리는 신약 개발을 6년 정도로 앞당기거나 글로벌 진출,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걸 목표로 움직이는 겁니다. 킹코로 통칭되는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과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그 대표 사례입니다. 킹코는 지난해 8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 관련 56개 기업들이 약 70억을 투자해 만들어진 컨소시엄입니다. 바이오 산업, 또 제약 산업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의 연구 개발, 임상, 그다음에 인허가, 출시, 그다음에 생산, 또 그거를 사업화하는 과정까지 그 체인이 굉장히 깁니다. 산업계의 모든 역량들이 결집해서 협업을 통해서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역량을 증가해서 혁신 성장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백신 자국화 역량 지원을 위해 GC 녹십자, 대웅제약, 바이넥스 등 기업의 장비를 지원하거나 의약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조 공정, 품질 관리 융합 과제 등을 시작한 게 최근의 성과입니다. 또한 킹코는 올해까지 K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1조 원 규모 이상의 메가 펀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략 5년 동안 1만 개 이상 후보물질 검토가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 탐색을 통해 신약개발 기간을 약 3, 4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방식인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신약 개발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는 병원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병원은 대학, 연구소, 공공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은 거의 데이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페더레이티드 드러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FDD 플랫폼을 만들 건데 이런 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분석 능력만 공유하는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기업과의 활발한 연결을 위해 SK CNC, 네이버, 신테카 바이오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관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내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될 종목들을 발표했죠.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서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인식되지만 올해는 공매도 우려감 탓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전선의 경우 독보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 편출되는 종목이 발표된 이후 실제로 지수에 편입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2거래일. 통상 이 기간 편입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소가 찍어주는 종목을 살 기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올해는 5종목 중 3종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긴 하지만 동시에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정돼 우려감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중 가장 대형주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공매도 우려감이 큰 종목으로 거론되며 이틀 내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건강관리 종목에는 사실 공매도 수요가 좀 있거든요. 공매도 비중이 한 1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운데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전선의 경우 호반그룹 인수에 따른 기대감과 지수 편입 효과까지 더해져 공매도 우려를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전선은 지난 18일 호반그룹의 인수가 마무리된 이후 사업상 시너지가 부각되며 오늘까지 주가가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대한전선의 기술력과 해외 네트워크, 호반의 자금이 맞물려 전력사업의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전선만큼은 아니지만 선방하고 있는 동원산업의 경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적어 신규 편입 종목 중 가장 뚜렷한 인덱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 대상이 되더라도 기업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공매도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종목들의 향후 주가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에 한국 소스가 판매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판매를 시작한 BTS 세트에는 한국 맥도날드가 개발한 소스가 쓰였습니다. 고추장을 비롯한 K소스들의 세계인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박승환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맥도날드가 세계 50개국 매장에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딴 BTS 밀을 내놨습니다. 치킨 너깃, 감자튀김, 음료로 구성된 세트인데 포장에는 영어와 함께 한글을 적었고 전 세계 직원들은 우리말 자음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습니다. 메뉴에는 한국 맥도날드가 개발한 소스가 포함돼 글로벌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합니다. 스위트 칠리 소스와 케이준 소스가 있고 소스 그 겉면에 한글 표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맥도날드의 소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 50개국으로 같이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3대 버거 체인인 쉐이크쉑은 고추장을 활용한 K치킨 버거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쉐이크쉑 요리 담당 직원이 서울에서 맛본 양념치킨을 바탕으로 개발한 메뉴입니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전통 소스들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끄는 모습입니다. 본인으로는 해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산 소스나 장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추장, 된장 등 한국 전통 장류 수출은 최대 39.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맞춤형 상품도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사조대림이 동남아를 겨냥해 선보인 할랄 고추장은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비 3배 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지에서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 인기가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고추장을 활용한 칠리 소스로 베트남에 진출한 대상은 올해 150억 원을 투자한 하이즈원 공장 가동으로 동남아 시장 확장을 노립니다. 우리나라의 소스류 제조업체가 해외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서 한국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해외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집밥 인구가 늘면서 한류를 타고 한국식 양념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수관입니다. 당정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조현석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2달 만에 가까스로 결론을 냈지만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어중간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국민 세해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당내 노선 갈등 양상까지 보이며 어렵사리 의견을 모았지만 앞으로 남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면서도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존은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다 다시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전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가구 1주택인데요. 과도한 그런 요즘에 최근에 집값 인상 있잖아요. 정부에서 종부세를 물린다는 거는 주거 개념으로 생각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요새 집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계속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국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출을 끼고 사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집 구하기가 참 남일인 것 같아요.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가상화폐 문제를 놓고도 당정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는 없지 않냐.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2018년 가상화폐 사태 이후 정부의 감독 기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지만 이 같은 엇박자 속에 3년째 주무부처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것과 대비됩니다. 당정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암호화폐 가격은 한 달 만에 30%나 급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 지방세까지 포함해 22%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엔 소홀한 정부가 세금만 거두려 한다는 겁니다. 그 가상화폐들이 정말 사이버머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돈이라고 와닿지가 않아서 세금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하신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지 않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도 당정 간 엇박자 속에 표류 중입니다. 정권자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국정 장악 역량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청와대와 정부 중심의 이제 정권 운영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여의도로 이제 그 힘이 옮겨간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경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역량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정권 말로 갈수록 커지는 당정 간 갈등.
각종 경제 정책의 차질을 빚고 경제 불확실성을 키워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네, 당정간 빚어지는 정책 혼선의 상황,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 기자, 이 여러 경제 정책을 놓고 당정이 서로 좀 엇갈리는 신호를 내놓고 있는데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네, 당정 간 미숙한 정책 조율이 자칫 경제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경고음을 더 커지고 있게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네,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10% 높아지면 주가가 1.6%, 설비 투자가 0.4%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시점이 정권 교체기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대외 변수 영향이 컸다고는 하지만 1990년대 IMF 위기, 또 2000년대 카드 세태처럼 한국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대부분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찾아왔는데요. 지금 정책 혼선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네, 당정의 이런 불협화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 지표들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소비와 투자에 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어려움이 커진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로 상향 조정되면서 경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또 커지고 있고 또 대외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이제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책 혼선과 갈등, 국민 분열도 커지고 있으면서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빠르게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인데요.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뒤 이제 여당에서는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좀 한 발 물러서면서 갈짓자 행보를 좀 걸었습니다. 네, 가상화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담당 부처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해 이제 혼선을 주고 있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 역시 여야와 정부 간의 입장차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정책을 놓고 당정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건 명확한 목표나 방향성을 통일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정 간 기싸움보다는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또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일관성 없는 신호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식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지원금 마련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을 소급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기존에 발생한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버팀목 자금처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자체적인 쇄신에 나섰습니다. LH는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투기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직권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백신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카카오앱 예약 시스템은 신청자가 몰리며 서버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네이버 앱을 통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백신이 0개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간 시범 운영을 통해 미흡한 기능을 보완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오는 2030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2조 원대에 그쳤던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액이 올해 말 4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노하우를 알아보는 바이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인들의 만성 질환이라고도 불리죠.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동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은 한국인의 국민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고 서양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질환인 위식도 역류 질환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 대표적인 생활병으로 급격히 대두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회식이나 술자리, 늦은 시간에 음식 섭취 등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해마다 성장하며 현재 4,7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전 세계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지난 2017년 약 37조 원에서 2022년 약 42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장은 전통적으로 시장 선두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을 중심으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PPI 계열이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PPI 계열 제제는 약효 발현 속도가 늦고 복용 편의성이 불편하며 골다공증과 뇌졸중 등 부작용이 해외 곳곳에서 보고되는 등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이를 극복한 차세대 위산분비 억제제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차세대 위산분비 억제제는 PCAB입니다. PPI 제제가 위산을 분비하는 수용체의 화학적으로부터 수용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리라면 PCAB 제제는 경쟁적으로 수용체와 결합해 빠르고 강력하게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PCAB 제제로 떠오르는 제품은 이노엔의 K캡입니다. 출시 5개월 만에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해 블록버스터를 달성했고 2년 만인 지난해 725억 원 매출액을 기록하며 단숨에 시장 1위로 올라섰습니다. PCAB 출시 전 오랫동안 이 시장의 대세였던 PPI 제품들과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입니다. K캡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창 개발 중이었던 2015년 일찍이 중국에 약 1,140억 원 규모의 첫 기술 수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후 베트남에 이어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국의 완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인도네시아 1위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동남아시아 시장도 진출했습니다. 최근 중국 현지 개발을 마치고 신약으로 허가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허가 출시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EU 포함 100개국 이상 진출을 목표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 범위 추가뿐만 아니라 추가 제형 개발, 해외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세계에 널리 사랑받는 대한민국 신약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노엔의 K캡과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제품은 대웅제약의 팩수프라잔입니다. 유일한 P캡으로 시장을 석권한 K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P캡에 대비해서 가장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밤에도 산분비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탁월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슴 쓰림 증상 개선은 PPI 대비 3배 이상 빠르게 개선되는 장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팩스프라잔은 주사제 개발로 경구 투여가 어려운 환자군에게도 치료 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수출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중국과 약 3,8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팩수프라잔은 올해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 34호 신약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P캡 시장에서 유일한 제품이었던 K캡에 맞서 팩스프라젠이 출시됨에 따라 치료 선택의 폭이 더욱 넓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2조 원 글로벌 위식도 역류제 치료제 시장에 자체 개발한 국산 신약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물걸레로 닦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합성 가죽 소파 많이들 쓰실 텐데요. 부담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 가죽 소파는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더 많이 찾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 많이 팔리는 합성 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실험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간과 신장에 해롭고 불임 위험이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적용했을 때 무려 허용치의 320배에 이르는 양이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된 16개 제품 가운데 3개는 납까지 검출됐고 1개는 카드뮴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합성가죽 소파의 환경호르몬 규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들은 현재 국내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취급하고 있는 모든 합성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의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정마다 다 있는 소파에서 저 유해물질 아예 모른 채 살고 있다면 저희 몸에 되게 안 좋지 않을까.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표시하는 제도가 있어야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무두질 하는 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좀 합성가죽도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합성가죽이 이제 합성이기 때문에 동물을 안 쓰는 거니까 동물을 안 쓴다는 이유로 뭐 에코다, 좋다 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신선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 기자, 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는 게 유해 화학 물질인데 얼마 전에 이제 국민 아기 욕조라고 불리는 이 다이소의 한 그 제품에서 검출되면서 굉장히 좀 파장이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성 가죽 소파에서도 검출이 됐다고요? 네, 합성 가죽은 PVC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염화 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인 만큼 아무래도 딱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는 화학 물질을 넣어줍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말랑말랑해진 상태를 플라스티졸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물 위에 발라서 합성 가죽 원단을 만드는 겁니다. 가죽 소파가 이렇게 합성 가죽 소파 말고 또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있나 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는 이제 천연 가죽 그리고 인조 가죽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합성 가죽은 인조 가죽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합성 가죽 외에도 인조 가죽 중에는 코팅 가죽, 라미네이팅 가죽, 그리고 재조합 가죽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합성 가죽은 인조 가죽 중 하나, PVC라고 불리는 합성 가죽인 겁니다. PVC라는 용어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합성 네. 가죽을 뜻하는 거였군요. 인조 가죽 중에서 합성 가죽의 소파가 지금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는 게 인체에 그렇게나 위험한 겁니까? 네, 장시간 노출 시 간과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 물질인데요. 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자
불임이나 조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생식 독성 물질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가소제가 포함된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는 아예 판매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조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일부 PVC 완구에 대해서는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장애를 유발한다는 건데 하필 또 네. 장시간 앉아있는 소파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문제의 제품들은 판매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기존에 구매했던 이런 소파들도 환불이 가능한 겁니까? 안타깝게도 환불, 리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합성 가죽 소파가 또 문제의 제품일 수도 있는데 알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소비자원에선 해당 제품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내에 그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권고 이상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환불도 리콜도 안 되고 우리 집 소파가 문제의 제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소비자가 그러면 넉넉고 당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합성 가죽 소파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게 좀 정말 제한적인 방법이긴 한데 네. 처분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문제의 제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판매량 상위 위주의 브랜드로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84%의 확률로 이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10개 합성 가죽 소파 중에 8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험 대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만 원에서 40만 원대의 저가형 3인용 합성 가죽 소파입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합성 가죽 소파에 대해서. 그랬더니 한 대략 30여 개 브랜드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럽에서 수입된 합성 가죽 소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국내와 달리 관련해서 규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들 수입 브랜드를 제외하면 대략 20여 개 브랜드로 좁혀집니다.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만약에 유럽에서 수입한다고 한다면은 그쪽 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어떤 품질을 갖췄다고 보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검사한 가소제라든가 나카듐에 대한 기준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의 네. 경우에는 합성 가죽이라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 저가의 합성 가죽 소파가 한 20여 개 브랜드 정도로 좀 축약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떤 겁니까? 좀 더 보면요. 문제의 그 제품들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된 합성 가죽 소파였습니다. 네. 일부 3개의 제품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합성 가죽 소파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비율이 81%로 높습니다. 10개 중 8개가 중국에서 제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집에 있는 소파가 저가형 합성 가죽 소파고 또 이제 제조 국가를 봤을 때 중국에서 제조가 됐다면 문제의 제품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실험 대상이 3인용 소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성을 갖는 그 제품이 3인용 소파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걸 선택 기준으로 삼고 실험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집은 합성 가죽 소파지만 1인용이고 2인용이야, 3인용이 아니야, 4인용이야. 이래서 우리는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브랜드가 같다면 2인용이든 3인용이든 4인용이든 관계없이 같은 가죽 제품을 쓰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합성 가죽 소파가 40만 원이 넘지 않고 중국산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좀 강하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쵸. 얘기입니다. 예. 문제가 되는 소파라면 당연히 이제 처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한두 푼도 아니고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는 대안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그 피부 접촉을 좀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소파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 맨살이 직접 닿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서 좀 사용하시거나 방석을 좀 깔고 사용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소파 좀 편한 차림으로 이용하게 되잖아요. 자주 그렇죠. 누워 있기도 하고 누워서 TV 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피부 접촉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유해 물질이 나한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더 걱정스러운 건 합성 가죽 소파는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 연령별 소파 보유 현황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대부분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소파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차피 금방 망가질 거니까 좀 더 저렴한 소파 쓰자 이러한 마음으로 천연가죽 소파 좀 비싸니까 못 쓰고 합성가죽 소파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좀 국내에도 기준이 정비가 돼야겠습니다. 언제쯤 마련이 될까요? 지금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다가 이 소파처럼 몸에 닿는 가구에도 안전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도 6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 외에도 국무조정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사전심사 그리고 제품 안전심의회를 여는 등 여러 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1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1년이나 걸려요. 굉장히 네. 좀 답답한 일이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 합성가죽 소파는 가급적 좀 안 사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안전하게 만들었는데도 피해를 보는 그런 사업자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합성가죽 소파를 파시는 그 판매업자들은 네. 우리는 더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는 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래도 유해물질 안전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한 1년 정도는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성가죽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은 아무래도 기준이 없어서 관리가 미흡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합성가죽의 나름의 장점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을 좀 죽여야 되는 그런 네. 안 좋은 상황도 있는데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저렴하고 그리고 관리가 좀 편하다는 합성가죽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을 계기로 오히려 안전 기준이 좀 더 마련돼서 우리가 조금 안전하면서도 실용적인 합성가죽 소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바라보겠습니다. 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업 소식으로는 에코프로가 회사 분할 후 변경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내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하원 증언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규제 가능성 시사에 이어서 옐런 의장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MSCI, HMM 하이브, SKC 녹십자가 편입이 됐습니다. 지수 변경에 따른 예상 편입 금액 HMM이 4,690억 원으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시면 이 리밸런싱으로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은 약 0.17%포인트 감소하게 됩니다. 또 지수 변경 당일 패시브 펀드 매수 수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편입 종목을 위주로 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밸런싱 종목 발표 이후 계속해서 빠지던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편출된 종목 위주로 공매도 수요가 관찰된 가운데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편출 종목 위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고용 상황입니다. 내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44만 4천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로는 현재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연방정부 지원금 때문에 이 고용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번 발표 이후에 지원금 축소에 관한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고용 상황을 주시하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도 이번 지표 효과가 녹아서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수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